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오늘 좀 경제 이야기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 옆나라 일본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환율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엔화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사 제목 볼게요. 1,000원 깨진 엔화 박앤셀이 시작되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환율을 봤더니 100엔당 986원으로 1,000엔이 진짜 깨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대비해서 봐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야, 겨우 5% 하락한 것 같다 호들갑이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슈입니다. 이유는 한국 원화도요, 최근에 강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월 4일 날 1년 9개월 만에 환달러 환율이 1210원을 돌파하고 나서 1450원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현재 좀 안정돼서 1220원인데 역사적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미국 달러만 그러냐, 위안화도 그렇고요. 대부분 주요 국가 통화 대비 뚜렷하게 약세가 보이는 원화인데 그거보다 엔화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얼마나 약세인지 볼게요. 1년 전 대비해서 12.7%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심상치 않은 일인지 이제부터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엔화는 약세가 나타난 걸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을 비롯해 영국, ECB 모두 다 긴축을 진행하거나 진행을 할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은요, 저물가를 이유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지속한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0.9%고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0.8%밖에 안 되네. 야, 우리의 목표는 2%인데 한참 미달하는 저물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 금리와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속해서 하겠다. 그래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다 바닥으로 맞춰놓고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당연히 주요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일본의 국채금리는 제자리를 걷게 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5%까지 올라갔고 유럽 국가들의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수준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플러스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일본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일본 국채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 국채 사자. 어차피 엔화 약세 지속될 것 같으니까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금리의 국가에서 높은 금리의 국가로 자금이 옮겨가는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 국채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국채 가격 하락과 수익률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때 일본은행이 등장을 해요. 3월 28일 날 오전에 채권금리가 우리 목표한 것보다 넘어서려고 그러네. 나 얘기했어. 분명히 10년물 기준으로 0.25% 못 넘게 한다고 얘기했어. 넘어가보면 내가 다 사버릴 거야. 이렇게 시장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 매입하는 건 없어도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시 한번 넘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개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일본 국채 보유자 입장에서는 야, 중앙은행이 저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일본 국채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당장 팔아서 해외 국채 사야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국채를 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엔화가 계속 풀리는 상황이고 환율 측면에서도 팔고 다른 국가의 국채를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왜? 그 나라 환율은 긴축을 진행하니까 강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엔화가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약세 전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달러당 150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국내 언론들은 야, 일본 엔화가 약세여서 난리가 났다, 수출 기업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아베노믹스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한민국 원화는요, 일본 엔화 약세가 나면 동반 약세가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일본 기업의 막 경쟁이 수출 경쟁률을 밀려서 뭐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예전보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은요, 장기 국채 금리 동결로 얻으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단기와 장기 금리 모두 낮으니까 경제 주체들한테 마음껏 투자해보라고 권유를 해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를 받을까요?
당연히 국채 발행하는 일본 정부가 제일 좋겠죠. 자, 국채 금리가 낮으니까 마구마구 발행해서 예산을 쓰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일본 정부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정부 주도의 지출 확대가 아니면 솔직히 존립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비이성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일본 정부의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율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66%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2위가 그리스인가 200%인가 그렇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계속 낮다 보니까 오히려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채는 늘어가는데 이자는 거의 고만고만하네. 정부 입장에서는 더 발행해도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낮다면 버틸만 하겠구나. 그래서 마음 놓고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기 아니냐. 정부가 국채 남발하고 중앙은행이 무제한 매입하면서 돈 펑펑 쓰고 있잖아. 야, 이 비상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 일본 정부 파워가 이런 비상식을 용납할 정도로 힘이 센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죠.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의 해외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보유한 자산인 대외부채를 빼면요, 해외 순자산 평가액이 나오는데 그게 무려 356조 9,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외 자산이 많으면 뭐가 좋은데요? 위기 상황에서 그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일본 정부의 비이상적인 행태가 용인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국채 대부분이 내부 소유로 채워져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 같으면 안 사는데 일본 내부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사버리고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투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엔화의 안전 신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2021년 3월과 4월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때 달러 대 엔화 가치를 보면은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오히려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더라. 엔화가 안전자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엔화가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일본이 대외 순자산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자산의 구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서 위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용이했는데 지금은 기업 인수합병 같은 직접 투자에 많이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위기 때 본국으로 또 들어오는 돈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자, 상관없습니다.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국채 사주며 낮은 채권금리 유지해주면 되니까 문제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에서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때는 조건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일본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 개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이다? 바로 저금리라는 거죠. 일본은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중앙은행에 개입할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개입했던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물가 안 오른 나라가 없는데 일본이 괜찮다고? 같은 경제 좀비로 불렸던 유럽마저도 인플레 공포가 커진 상황인데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른다고? 실제 일본의 공급층 인상 요인을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9.3%로 급등세인데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거든요. 경제 성장 둔화로 소비가 위축된 국가는요, 공급층 인상 요인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일본 제조업체들이 죽을 맛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유난히 이게 심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 가치가 빠르게 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3월 들어서 크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서서히 일본의 공산품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은요 결국에는 공산품과 서비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최근에 일본에서 내부에서도 임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일본도 조만간 물가 상승률이 높게 치솟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못 버틸 거란 거예요. 실제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요 4월 이후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30년간 희망했던 부분이 2% 상승률 진짜 오고 있는데 과연 좋아할까요? 제가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일본 중앙은행의 역할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그 막대한 국채 발행 대부분 내부에서 수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일본 국채의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국내 국채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여전히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통제해서 이자율이 0.25%다. 누가 사요? 안 사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열심히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20이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결국에는 채권 매입 종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국채 금리는 뛸 것이고요.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재앙이에요. 그동안 국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려와서 이것저것 실컷 썼었는데 이제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 긴축에 돌입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위기가 진짜 시작이 이거예요. 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지출 확대로 간신히 버텨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의 신뢰도도 낮아지겠죠. 이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없었던 일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내년부터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회에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